잊지 않는 피로엔 액티넘 EX 플러스. 피로가 쌓여 생긴 통증 개선엔 액티넘 EX 골드. 전 세계 판매 1위 액티넘으로 피로에서 통증까지 스트라이크. 액티넘. 네, 오늘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 시한입니다.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 4곳의 재보궐선거가 내년으로 미뤄져서 해당 지역에선 1년 동안 국회의원 공백 사태가 빚어지게 됩니다. 네, 이 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지 말지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철웅 기자, 뒤에 보니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기를 저지하기 위해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회 대치 상황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강행되면 회의장 입구를 틀어 막아서라도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어젯밤 늦게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드루킹 특검 수용 없이는 본회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주 본회의를 직권으로 소집할 계획을 밝힌 만큼 오늘은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전 10시 반부터 국회의장과 원내 4당 원내대표들이 만나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극적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회의가 개회되고 한국당 의원들이 문 앞에서 회의장에 들어가는 여당 의원들을 막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 사직서가 처리되려면 제적 의원의 과반인 147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 범여권을 끌어모으면 의결 정족수를 겨우 넘는 148명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한 분도 빠짐없이 본회의에 참석해달라며 표 단속, 집안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마당에 가서 툭툭 치고 누워버리고 이런 축구개구리가 어디 있습니까? 빨간 옷을 입은 축구개구리 이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상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 말하는 거 보십시오. 야, 보면서 직접 수긍이 의심스럽다. 지난번에는 트루킹을 파리로 부르는 걸 아닌데 파리에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양파리냐. 네, 6.13 지방선거가 이제 3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은 여전히 경색된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를 풀어내야 할 여야 대표들은 이 막말을 주고받고 있는 볼성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이수희 변호사, 송찬욱 정치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보니까 텐트 치고 들어누워 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팔이다, 왕팔이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네. 왜 이렇게 막말을 주고받는 겁니까? 네, 우선 지금 국회 네. 상황 방금 김철웅 기자 연결한 거 보셨듯이 꽉 막혀 있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결국 지금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이제 감정 싸움만 벌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 홍준표 대표 왕팔이 얘기했는데 이게 과거에 추미애 대표가 네. 국정원 댓글 사건이 이게 새라면 이번에 드루킹 사건은 팔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파리의 도움으로 됐냐 이러면서 지금 계속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도 김성태 원내대표를 텐트 치고 들어누워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9일 동안 그 단식 투쟁을 했는데 이거를 그렇죠. 이렇게 비하할 수 있냐 그러면서 양쪽이 모두 이제 감정 싸움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대표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다시 또 저희 국회에 속보가 들어왔던데 이번엔 또 사막이라고 얘기했다는데요. 이 당랑거철이라고 왜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 거를 말하는 게 있는데
그럼 사막이면 한국당이 사막이라는 얘기인데 네. 이 주고받고 이걸 좀 이렇게 누가 물러나서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나 봐요. 이게 지방선거에 이렇게 하면 지지층이 더 결집할 거라고 생각하나 보죠. 그렇죠. 지금 지방선거 이제 한 달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고 앞서서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지금 평화 분위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평화 분위기가 계속 한 달 동안 그냥 훈풍만 이어지면 이 선거로 봤을 때는 유리할 수가 없겠죠. 한국당 입장에서.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실천이 돼야 된다. 이게 단순히 지금 그동안의 남북 정상회담을 봤을 때 이게 실천이 되었냐, 비핵화가 되었냐 이런 문제를 계속 이게 끄집어내면서 이 여당에 조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또 반면에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 평화 분위기를 쭉 이어가겠다. 이런 그 속내를 가지고 상대 간에 서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방선거를 염두에 뒀다고 하더라도 막말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 쌓여있는 국정 현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6.13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은 사직 처리를 해야 되고요. 추가 경정 예산안, 또 미세먼지 대책 등이 있는데 지금 뭐 하나도 뭐 처리되지 못하고 꽉 막혀 있는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4개 지역구에 대해서는 그게 네. 경남 김해을, 천안병, 남동갑, 그리고 경북 김천 이 4분이 다 그 지금 광역자치단체장 출마 때문에 사표를 낸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까지 이게 그 본회의에서 결의가 안 네. 되면 다음 달에 같이 지방선거할 때 선거를 못 치르고 내년 4월에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늘을 그 결의가 안 된다고 의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지역 분들이 1년 동안에 국회의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지역 현안부터 해서 또 그 지역 분들의 뭐 참정권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을 받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여야 모두 부담스러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슈라서 그렇지만 지금 상황을 봐서는 뭐 직권 상정 그래서 강행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한국당 의원들이 과연 몸싸움을 하고 그래서 본회의장에 그 들어가는 것까지 저지할 수 있을까?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표결에 붙여지고 그 통과될 가능성은 있지 않나요? 저는 좀 그쪽의 가능성이 더 좀 높게 봅니다. 네.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드루킹 특검하고 예. 지금 얘기했던 그 여야 의원들의 사퇴를 같이 처리하자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동시에 처리하자는 거고 조금 전에도 이제 그 한국당의 중진 의원들이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났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계속 동시에 좀 이렇게 상정을 해서 동시에 처리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일단 뭐 정세균 의장은 노력하겠다는 의례적인 답변을 하긴 했는데요. 그게 안 되면 지금 뭐 다른 것도 다 처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에서 전혀 물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야가 극적 타결을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간에 그 하나의 녹취 파일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먼저 그 해당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친형과 형수에게 차마 옮기기도 힘든 욕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뱉어낸 상식 이하의 인격을 가진 이재명 전 시장을 선거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전 시장을 공직 후보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유세차마다 털어나오고 있어. 땀도 안 꼈다. 그 욕 털어나오고 야 이런 사람 경기도에서 시키면 되겠냐? 한마디만 해라. 네. 그 욕을 틀어놓으라. 도대체 어떤 음성 파일이길래 이렇게 야당 측에서 공격을 하는 건가요? 그 지금 뭐 그 녹취 내용을 사실 네. 제가 다 얘기는 못 합니다. 내용 들어보면 굉장히 좀 욕설이 많고 좀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성적인 내용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전하지는 못하는데 그만큼 이제 그 지금 홍준표 대표 얘기했듯이 욕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들으면 경기도민들이 과연 이재명 후보를 뽑을 수 있겠느냐 이게 야당의 주장인 건데 이게 그 과거에 그 이재명 후보의 셋째 형인 그 셋째 형이 이거를 이제 그 지인과 지역 언론에 유포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개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번 선거 때마다 이재명 전 시장이 계속 선거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게
공개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 내용이 사실 그 한국당에서는 과거부터 계속 이거를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쟁점화 시키겠다 이렇게 해왔고 이번에 남경필 경기도지사 기자회견을 열고 이걸 다시 한번 공론화시킨 겁니다. 2012년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러니까 청수하고 이제 통화 중에 여러 이제 욕을 했던 네. 그 녹음 파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벌써 6년 전이고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이게 문제가 됐었을 때 가처분 소송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우리 가족과 이제 통화를 한 것을 우리 가족이 녹음을 했어요. 예. 해가지고 그걸 본인하고 이제 두 사람 사이의 문제면 모르겠지만 예. 이거를 인터넷에 유출한다거나 언론에 유출한다거나 또는 유세차에서 다른 상대방 후보가 틀었을 때 문제가 혹시 될 소지는 없습니까? 지금 이제 법원에서 내린 결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한마디로 틀지 말라는 예. 거죠. 유포하지 말라. 거기에 기속받는 대상자가 그 형. 이재명 후보의 형하고 네. 또 한 사람이 그 지역 언론사예요. 이걸 예. 보도했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 가처분 결정에 기속되지는 않는데 이것이 만약 유세차에서 틀었을 때 선거법에서 뭐 후보 비방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될 수 있죠. 그런데 예. 가족 간에서의 나오는 사감에서 나오는 그 유포하고 어떤 공개하고 선거에서 어떤 공익성을 따진다고 했을 때는 이제 법원의 판단이 뭐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이제 후보 검증과 네거티브는 이게 굉장히 경계가 모호한 거예요. 애매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특히나 사생활과 관련돼서 어떤 뭐 됨됨이 인격 문제 뭐 이런 거에서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경기지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라는 것이 이제 남경필 그 후보 측에서는 검증이지만 상대인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전형적인 네거티브다라고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남경필 그 후보가 어제 직접 나서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보통 이게 이제 이런 네거티브나 사생활 관련해서는 후보가 직접 나서는 게 부담스러워서 되게 캠프에 뭐 대변인들이나 이렇게 나서는데 예. 후보가 직접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더 관심을 끌었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파일을 인터넷상에서 구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그 가처분이 결정이 됐고 예. 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당에서 어떻게 나올지 아니면 남경필 후보 캠프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이런 계속 이런 파일이 있다는 것만 계속 얘기를 하다가 막판에 극적으로 한번 그 음성을 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게 결국 사과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대선 기간 중에 또 이게 문제가 경선 중에 불거져서 사과를 한번 했었고 하지만 결국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형과 형수가 본인의 이제 부모님에게 불효를 저지르고 또 본인에게 어떤 이권 청탁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자 저 파일을 공개한 것뿐이다. 오히려 내가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게 공개가 됐고 내가 욕을 먹지만 나는 시장으로서 당시 시장으로서 잘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의 해명이죠. 예. 그걸 이제 그 사실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분은 그 해명에 대해서 그런 분은 이 영향을 안 받겠지만 예. 아닌 분들에게는 이제 뭐 여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실제 듣는다라고 이게 하면은 이제 글자로 보는 것과 실제 육성으로 듣는 건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러니까 남경필 후보 측에서 봤을 때 이걸 틀었을 때, 이 음성 파일을 틀었을 때 판이 뒤집힌다라고 하면은 그런 모험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게 무리수가 될 수 있다. 예. 역풍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유포하고 상황은 결정하는 아니다.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시장의 욕설이 들어 있다고는 하지만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뭘 저런 가정사까지 공개하는 건 심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남경필 후보 측에 또 반대로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캠프 측은 좀 어떤 것에 좀 무게를 두고 있나요? 일단은 지금 그 자유한국당 당도 중앙당도 그렇고 네. 후보 측도 그렇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일단 쟁점화를 해보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방금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후보가 직접 기자회견을 하면서 상대 후보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비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공개한다는 게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후보로서 자격이 없고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을 사실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기가 쉬운 내용이 아닌데 그걸 직접 했다는 건 일단 이걸 적극 쟁점화하겠다.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좀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서 있는 결과들이 볼까요? 많은데. 저 여론조사 준비했는데 잠깐만요.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자, 6.13 주요 선거 승부처 판세 경기지사입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6.9% 그리고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가
27%로 좀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예. 지금 한 달 동안에 이 차이, 만약 이 여론조사 그대로 간다면, 이 지지율 그대로 간다면 이게 일반적인 선거운동만으로 뒤집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수치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계속 변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매번 나왔던, 선거 때마다 나왔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걸 다시 한번 쟁점화해서 한번 판을 흔들어 보겠다. 이런 좀 판단으로 볼 수 있고요. 방금 근데 문제는 이제 개인사예요. 남경필 후보 같은 경우도 사실 장남 문제들이 그동안 계속 있어 왔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또 발끈해서 이 문제를 또 언급하기 시작하고 벌써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뭐 댓글 같은 데 보면 남경필 후보 당신은 뭐 가정사 깨끗하냐 이런 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자체가 굉장히 진흙탕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이 정책 선거가 되어야 되고 또 매번 저희가 선거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그리고 인물을 보고 당도 뭐 중요합니다만 인물을 뽑고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가 하지만 지금은 이제 모든 게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모든 지방선거 이슈를 빨아들이다 보니까 이 후보가 누가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책은 뭘 갖고 나왔는지도 지금 모르는 깜깜이 선거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네거티브로 흐를 가능성이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생길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그 뭐 후보 검증 내지 네거티브가 그 주요 전략이 될 때는 그거는 이제 백약이 무효일 때 이런 건데 뭘 해도 그 지지율 차이가 좁혀지지 어려울 때 내놓는 전략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당 자체가 모든 후보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네거티브 전략을 그냥 마지막 한번 승부수로 띄우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뭐 이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좀 남경필 지사가 좀 아들 문제도 또 같이 걸려 있고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다른 그래도 남경필 후보가 보였던 그 깨끗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정책 선거로 또 같이 병행하는 것이 나을로 보입니다. 다른 지역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경남지사는 어떻게 될까요? 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6%,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는 27%, 한 19%포인트 정도의 격차가 나고 있고요. 자, 서울시장 또 한번 볼까요? 서울시장 격전지가 될 것 같았는데,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오늘 오후에 이제 후보 등록을 한다고 하는데, 53, 김문수 후보 10.5, 안철수 후보 15%. 그러니까 김문수, 안철수 후보는 5%포인트 차이지만 이게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1등하고의 격차가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꽤 벌어져 있는 상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 보시다시피 상당한 좀 차이가 나는데 뭐 야당 후보 2명이 합쳐도 뭐 2배 정도 차이 날 정도로 지금 상당히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뭐 다른 때에 비해서 다른 지방선거 때에 비해서 상당히 그래서 또 분위기도 뜨지 않고 있고 그동안에 참 박빙이었던 적도 많았었던 것 같은데 항상 저희 서울시장 선거라 그러면 최대 격전지다, 최대 승부처다 얘기를 하는데 이번 선거는 약간 좀 양상이 지금 다른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북미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관련으로 이 평화문두가 조성이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높은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지만 또 막판에 뒤집기를 노리고 있는 야당의 반격도 한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익대 실습 시간에 남성 누드 모델의 몰래카메라를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20대 여성이 구속이 됐었죠. 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경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안모 씨.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안 씨는 홍익대 해와 실습 시간에 남성 누드 모델의 사진을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마드에는 경찰이 편파 수사를 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경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고 강압 수사로 안 씨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에는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열자는 커뮤니티도 만들어졌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을 남녀 간 대결 구도로 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결 구도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이거를 문제 해결을 하는 공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해결을 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경찰은 워마드에 올라온 악성 댓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이 소식 두 분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유재원 변호사, 신아람 사회부 법조팀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신 것처럼 홍대 실습 시간에 남성 누드 모델의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그 여성 모델이 구속됐습니다. 그 여성 모델의 모습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이렇게 빠르게 구속이 됐잖아요. 지금 한 열흘 만에 긴급 체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각에서는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남성 범죄자들은 좀 빨리 처벌 안 하면서 왜 이렇게 여성 가해자는 빨리 처벌을 했냐, 편파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단 긴급 체포가 된 게 10일 오후였고 구속이 된 게 12일이었죠. 12일 네. 밤에 구속이 됐습니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에 이제 이유를 들면서 구속이 됐는데, 그런데 남성 가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불구속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왜 여성의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며칠 만에 구속이 되느냐, 약간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면서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국민청원이 11일에 올라온 글이 벌써 30만 명이 넘게 참여를 했죠. 30만 명이 참여를 30만 2천 명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19일에 집회까지 열겠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몰래카메라로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성별로 따지면 여성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90%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90%의 남성이 가해자일 경우에 유포했을 때 구속까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 신뢰를 찾아보면은 아마 이 사건이 예전까지 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의 그 리벤지 포르노 형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상대 여성을 찍고 그걸 나중에 이제 폭로를 하면서 그 명예나 이런 사회적 지위를 실추하는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경우에 아마 시차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즉각적인 어떤 수사나 이런 것이 좀 더뎠던 부분이 사실이고요. 특히나 이 최근에 있었던 저 사건은 사회적인 그 논란이 굉장히 그 사회적 그 다른 어떤 이슈되는 사이트에서 불거졌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지금 상당한 인력을 투입해서 급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수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표현을 하자면 다른 남성들 수사에 비해서는 좀 빠른 부분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 구속까지 한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예, 저도 그 어제쯤에 이제 이에 대해서 우연하게 이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그 우리나라 구속 사유는 범죄의 그 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이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얘기하는 리벤지 그러니까 리즈너블 코즈가 있고 그 다음에 도주 우려라는 게 있는데 아주 도주 우려라는 건 중형 선고가 나올 경우에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 해서 미리 구속영장을 하고 사람을 미리 구금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상당히 그 선택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형 선고가 나올 부분을 고려했다기보다도 증거인멸의 가능성 또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본인이 좀 다른 것으로 좀 이 사건을 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보고 영장을 청구했고 법관이 발부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중요하게 봤다는 건데 실제로 증거를 인멸할 정황이 있었었죠. A씨가 이제 몰래카메라 촬영하고 나서 인터넷에 올린 다음에 이 사용했던 이 휴대전화를 포맷한 뒤에 강에 버렸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증거를 은폐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법관이 판단을 해서 구속을 시켰다고 볼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좀 드물죠. 그 예전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네,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순순히 제출해서 봤더니 전자레인지에 이미 돌리는 사건도 있었고 이 경우에도 사실 그런 어떤 참고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이 피의자는 미국의 아이폰 쪽에 이제 아이클라우드에 연락을 해서 이메일을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을 개인이 좀 했었던 그런 정황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그 혐의에 있어서는 질적으로는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정말 아주 세밀하게 좀 철두철미하게 증거 인멸을 했다는 점에서 이제 법관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난해죠. 성폭력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박진성 시인도 좀 뭔가 동참 의사, 뭔가 같은 공감을 한다면서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성격은 약간 달리하지만
그 고통을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하시겠다. 저를 보고했던 여성들이 뭐 워마드 회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이들 또한 남성 혐오 성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냥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돕고 싶습니다. 네, 신아람 기자가 직접 통화를 했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말을 조금 많이 하던가요? 그동안 뭐 본인이 그 성폭행 누명을 벗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휴대전화를 복구하는 등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을 얘기를 하면서 이번 홍대 몰카 피해자를 돕고 싶다는 글을 올렸기에 어떤 취지에서 하게 됐느냐고 물었더니 같은 아픔을 공감하면서 돕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진성 시인의 사례를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테니까 짧게 그 배경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박진성 시인 같은 경우에는 뭐 SNS 상에 올라온 성희롱을 재개하는 그런 익명의 글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받다가 결국에는 뭐 검찰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인물인데요. 그 무고죄의 피해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고죄를 해서 그 판결을 받아낸 겁니까? 이제 무고라는 그렇습니다. 그 무고 자신을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맞고소를 했고 그 점에 대해서 그 여성은 그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성이 거꾸로 이제 가해자가 된 거네요. 무고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초범인 점 등을 고려를 해서 기소 유예 처분이 났지만 어쨌든 검찰에서는 그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한국계 할리우드 배우죠. 스티븐 연 씨가 우길기 논란으로 지금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데요. 신아람 기자, 일단 어떤 사진인지 어떤 그 SNS 때문에 이 우길기 논란이 있는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일단 이 논란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SNS 사진 한 장에 좋아요를 누르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또 사진을 보시면 한 소년이 그 우길기를 형상하는 티셔츠를 입고 사진을 찍고 있죠. 이것이 이제 그 스티븐 연과 친분이 있다는 존 리치 감독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인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좋아요를 누르게 된 겁니다. 스티브 연이. 그런데 이것이 그 우길기라고 하면은 뭐 떠오르는 태양을 이제 형상화한 일본의 그 우길기인데 전범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제국주의를 옹호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일면서 일파만파 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 사진에 좋아요를 눌러서 어떻게 우길기에 좋아요를 누를 수가 있냐 이렇게 비판이 인 건데 더 큰 거는 그 스티븐 연 씨의 사과문이었어요. 처음에 1차 사과를 할 때 한글 사과와 영어 사과가 달랐거든요. 영어 사과는 생각 없이 인터넷 스크롤 한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냐, 뭔가 죄송하다는 의견보다는 억울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렇게 다르게 사과를 할 수 있냐, 이 부분에서 더욱더 대중의 분노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셀럽이나 이제 공인, 이제 퍼블릭으로 알려진 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인정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특히나 영미권에서 생활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 영어 사과문이 파장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저 한글 사과문은 굉장히 짧고 아주 형식적인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어떤 자문을 받아서 그런 어떤 그냥 전폭적인 어떤 사과 부분을 그냥 인정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 이 스티븐 연 씨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배우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 드라마에 출연을 하고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개봉한 이 영화에도 이제 나오면서 한국에서 지금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게 터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사진을 올린 것도 아니고 그 사진에 올라 있는 거에 댓글, 어떻게 보면 댓글 단 것처럼 좋아요 한번 눌렀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매도해야 되느냐라는 억울한 감정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워낙 이 전범, 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신중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일본과 관련해서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도 이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짧게 들어보시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길기와 나치가 같다는 것을 전 세계인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로. 네, 서경덕 교수도 1차 사과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스티븐 연 씨도 이 점을 인정하고 2차 사과문까지 올렸는데요. 2차 사과문에는 조금 더 좀 진정성이 담긴 내용이 일단 담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요. 네, 제가 처음에 급하게 올린 사과문이 더 많은
아픔과 실망을 드렸음을 알게 됐다.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사과한다. 이렇게 사과를 올렸는데 사실 우길기 때문에 구설에 오른 스타, 이 스티브 이언 씨 말고도 굉장히 사례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진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2016년 8월에 네. 소녀시대 멤버 중 한 명이죠. 티파니 씨가 광복절에 SNS에 일장기와 우길기를 연상하는 그런 스티커를 사용해서 무리를 빚어서 사과문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뭐 필터 기능을 잘못 사용했다. 그래서 금방 삭제를 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때 무리를 일으켰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현재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정찬우 씨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붉은색과 그 흰색이 어우러지는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티셔츠를 입었다가 이제 사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엄중하다면 엄중한 문제일 수 있고요. 또 본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실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유명인의 경우에는 이런 처신 하나도 좀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마 이번 기회에 좀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역사인식을 다시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그 언행의 주의가 필요하고 이 부분은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부분의 법리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했다면 실제로 굉장한 비난과 이제 어떤 처벌이나 이런 제재를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술계나 또 연예계에서 이런 부분이 종종 재발되고 있고 이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사회적 인식이 되고 입법도 또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독일에 있어서는 반헌법 조직 상징물 금지법 해가지고 그 나치 상징물 그 하켄크로이츠라고 하는 것을 아예 못 쓰도록 또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분명히 그게 필요하고요. 우길기는 사실은 그 미친 일본의 상징입니다. 일장기 자체는 그 도울 김효옥 교수도 굉장한 그 디자인의 아름다움도 칭찬한 국기였지만 이 우길기 같은 경우에는 뻗어나가는 동아시아나 뻗어나가거나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라도 자기의 우위성을 증명받겠다고 하는 그런 그 광기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사라져야 되고 분명히 디자인이나 예술계에서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축구 축제 러시아 월드컵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금 전 월드컵을 누빌 태극 전사들의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부상으로 아쉬운 탈락 선수가 있었고요. 깜짝 발탁 선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우람 기자, 우리 선수들 누가 포함됐습니까? 네, 조금 전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이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할 선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엔트리 인원 23명에 5명이 추가됐는데요. 일단 유럽파 5인방이 주축이 됐습니다. 손흥민과 황희찬이 전방을 이끌고 기성용, 권창훈, 구자철이 이들 뒤에서 지원 사격을 합니다. 수비는 잇따른 부상으로 선정 작업에서 고민이 컸습니다. 신태용 감독도 수비진 구성에 어려움을 털어놨는데요. 수비의 축인 김진수와 김민재가 줄줄이 부상을 당했는데 결국 김민재는 대표팀에 승선하지 못했습니다. 신 감독은 대체 요원으로 오반석을 선발했습니다. 미드필더진에서는 베테랑 염기훈이 허리 부상으로 합류가 불발되면서 신 감독은 깜짝 추가 발탁으로 활로를 열었습니다. 세리에 A에서 최근 좋은 컨디션을 보인 이승우를 깜짝 발탁했고 최근 K리그에서 돋보인 문선민을 합류시켰습니다. 팀에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해 논란이 컸던 이청용에게 신임을 보내면서 앞으로 23명을 가리는 데까지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8명 뽑았지만 5명 중에서 일부 포함시키고 빼고 해서 23명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자, 한 달 뒤,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 18일 밤 9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상대 어떤 팀들입니까? 네, 우리 대표팀은 월드컵 개막 나흘 뒤인 다음 달 18일부터 조별리그 경기에 나서는데요. 2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피파 랭킹 1위 독일과 멕시코 그리고 스웨덴을 상대합니다. 상대 세 팀 모두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국을 앞선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 첫 상대가 바로 북유럽의 강자 피파 랭킹 23위의 스웨덴입니다. 2차전에선 피파 랭킹 15위 멕시코, 3차전에선 우승 후보인 독일과 만납니다. 스웨덴, 멕시코와 맞붙는 1, 2차전에서 승점을 얻어야 16강 진출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신태용 감독은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선수들을 소집해 막바지 당금질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두고 북한은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요구해온 핵 전문가의 현장 방문은 성사될지 불투명합니다. 김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오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흘 중 날씨가 허락하는 날에 폐쇄하겠다는 겁니다. 폐쇄 방법은 갱도를 폭파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핵시험장의 모든 갱도들을 폭발의 방법으로 북락시키고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한 다음 지상에 있는 관측 장비와 연구소 등은 갱도 폐쇄 후 순차적으로 철거하겠다고 북한은 설명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6차례 핵실험이 모두 이루어진 곳으로 북한 핵무기 개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등 5개국의 기자단을 초청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미국은 즉시 반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감사하다. 이는 매우 똑똑하고 정중한 행동이라고 김정은을 치켜세웠습니다. 북미 핵협상을 앞두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 행동을 보여줌으로 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빈말이 아니다. 북한은 초청 대상에서 핵사찰 전문가를 아직까지는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 카메라만 허용한 채 실험장 폐쇄가 진행된다면 반쪽짜리로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실험장 폐기가 완전한 것인지, 이 과정에서 방사능 누출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일단 북한은 핵실험장 폐쇄를 홍보하는 데는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네, 취재진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어디서 숙박하는지 같은 구체적인 동선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계획대로라면 취재진은 우선 하늘길을 이용해 북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북한은 중국 베이징에서 원산까지 전용기 편 이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산부터 풍계리 핵실험장까지는 특별 전용 열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핵시험장이 인적이 드문 깊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점을 고려하여 특별 전용 열차에서 숙식하도록 하며 해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원산에는 군사용인 갈마 비행장이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 남북 스키 공동훈련을 위해 우리 대표단이 이용했던 곳입니다. 원산에서 핵실험장 인근의 길주역까지는 5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부터 다시 차량으로 1시간 정도 이동해야 풍계리 핵실험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취재진은 현장에서 폐쇄 과정을 지켜본 뒤 숙소와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원산으로 돌아옵니다. 풍계리 부근에 외국인들이 묵을 만한 숙소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2008년 영변 냉각탑을 폭파할 때는 미국 국무부 당국자와 언론만을 현장에서 지켜보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 장면도 녹화한 영상을 통해 바깥 세상에 보도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조원입니다. 북한이 빠른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이 한국과 같은 번영을 이룰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미국 측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속내가 담겨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번에 미국 자본이 북한에 투입될 수 있도록, 민간 자본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아라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더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또 이 민간 자본을 들여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조를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They will get private capital that comes in. North Korea is desperately in need of energy support, electricity for their people. They're in great need of agricultural equipment and technology. 네, 미국이 서유럽의 산업 재건과 또 경공업의 생산 회복을 도왔던 이른바 마셜 플랜을 본따서 이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다만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비핵화에는 따를 수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반대로 대북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으로 옮겨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에는 이 정상 국가가 돼서 전 세계와 교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 핵 폐기와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건데요.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등 핵 물질 생산 능력도 포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이 핵무기를 모두 제거하고 폐기를 해서 이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이송을 해야 한다고 콕 집어서 언급한 건데요. 이 오크리지는 미국의 원자력과 핵 연구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특히 과거 리비아가 핵 폐기를 할 당시에는 리비아의 핵시설과 핵 물질을 모두 이곳으로 옮겨와서 보관을 했었는데요. 이 볼턴이 선 핵 폐기 후 보상을 지킨 이 리비아식 해법을 다시 강조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북한의 핵실험장 폭파가 예정된 가운데 비핵화의 첫걸음이 될지 방사능 유출 혹시 이런 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균열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가뜩이나 이제 지반이 약해진 풍계리일 때 이게 만약에 폭발을 할 경우에 방사능 유출이나 뭐 백두산까지 연결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진 같은 가능성 혹시 있을까요? 지진까지는 아직은 조금 지나친 발상이긴 한데요. 적어도 방사성 물질이 누출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을 우라늄, 플루토늄이 지하수로 스며들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그래서 폭발은 절대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봉인 정도로 하면 되겠죠. 예. 근데 왜 폭발을 하겠다는 북한의 생각은 아무래도 서방 세계나 우리나라의 이 비핵화의 의지를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행동으로 보고 계신가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이 동전은 항상 양면이 있잖아요. 예. 근데 기술적으로 볼 때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CVIT라는 게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강제 사찰 그리고 무한 접근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핵 실험을 했던 갱도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자료를 갖고 있는 소위 자료의 보고이시죠. 예. 그래서 이거를 전문가들이 보기 전에 서둘러서 기자단 앞에서 이제 세계 시민 앞에서 파견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거든요. 핵 자료가 굉장히 거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물론 문서화된 것도 있겠지만은 전문가들이 들어가면은 기본적인 핵 기술 수준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현장이 사라진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폭파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립 정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네. 매립을 하면 더 이점이 있습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립하기 전에 구소련 같은 경우도 거의 17년, 20년 걸렸거든요. 그렇게 환경 영향을 평가해 가면서 그리고 특히 이번 갱도는 5번 정도 했다면 많은 방사능 물질 기타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기 때문에 미리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자갈로 막고 기타 마지막 와서는 철근 콘크리트 봉인한 것. 이거는 사실은 인력 그리고 자본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단순하게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죠. 폭발을 해서 끝내버리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이 따르는 거라고 봅니다. 예. 이번에 전문가들은 초청 대상에서 빠졌습니다만 기자단 5개국 기자단이 이제 올라가서 그 장면을 이제 목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만 혹시 그걸 지켜볼 때 폭발 과정에서 방사능이 바깥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km 바깥일 거고요. 만약에 그 이상 떨어져 있다면은 그리고 아마 방호복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프로시안 블루 같은 이 방사성 물질에 대한 면역성을 주는 약을 복용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그렇게 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거는 북한에서 자폐를 잘 해준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에서 지금 이제 완전한 핵 폐기를 완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갖고 와야 된다. 특히 테네시 지역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일부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쨌든 배나 비행기 등등으로 실어 와야 될 텐데 이런 거에 우려스러운 대목은 없습니까? 사실 폭발시키기 전에는 폭발이 되지 않는 상태로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실 거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자폐, 소위 방사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알파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종이 한 장으로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오크리지라고 하는 데가 테네시에 있는데 그게 우라늄 농축했던 대전 때 말이죠. 그래서 그쪽에 갖고 가면은 이제 모든 북한 핵 기술 수준이 이제 적나라하게 밝혀지는 거겠죠. 근데 이제 가져가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걸 비행기로 사실은 기폭 장치는 1톤 가까이 될 거란 말이죠.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은 기껏해야 10kg, 20kg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기폭 장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갈까? 그건 이제 해체를 할 때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예. 자, 교수님 같은 이 핵 전문가가 좀 올라가서 그 부분을 좀 지켜봤으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무산된 건 좀 아쉽지만, 앞으로 북한의 진정성 있는 그 핵폐기 노력을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333 뉴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터키 이스탄불의 국제공항 아시아나 여객기 한 대가 다른 항공기를 치고 지나가고 이후 불이 붙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남편에 대리한 변호사가 소송 상대방인 부인과 사랑에 빠져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한 적이 있다는 사실 등 그 정보를 부인에게 넘겨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해당 변호사는 교제 사실은 인정했지만 비밀 누설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순실 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인이 운영한 업체인 KD 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받은 명품백과 현금 등에 대해 과세당국이 종합소득세 6,900여만 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낸 겁니다.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영화 어벤져스 3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개봉 19일 만에 이룬 기록으로 역대 21번째, 외화로는 5번째인데요. 흥행 돌풍 속에 국내 매출액은 880억 원, 전 세계적으로는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원조 아이돌 그룹 O2R의 멤버 김재근 씨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특히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내고 6살 아들을 홀로 키워와서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톱10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이른바 스몬비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가 한 해 평균 1,3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절반 이상이 10대와 20대였습니다.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들 전월세 보증금 중 최대 2억 원을 저리로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대출금리 가운데 1.2%포인트를 서울시가 대신 내주는 건데요. 내일부터 서울시 청년 주거 포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경유와 등유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휘발유 가격도 3주 연속 올랐는데요. 이란 리스크와 원유 재고 감소 등의 영향인데 앞으로 30% 정도 더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내일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자 세종대왕 탄생일입니다. 만백성의 스승으로 존경받았던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을 이 스승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게 된 거죠. 하지만 군사보일체, 스승을 임금과 부모와 같이 생각하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던 속담은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508건으로 10년 전보다 2.5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는 267건으로 절반을 넘습니다. 과거엔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폭력이나 폭언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 문제라고 하네요. 부모님들이 시도 때도 없이 카톡으로 아이들 준비물은 뭔가요? 숙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물어보고요. 또 어떤 부모님은 게임에 초대하는 부모님도 계신다네요. 그리고 미세먼지 나쁘니까 체육 수업 그만하라 이런 메시지까지 보낸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학교 업무는 교사 직통 번호가 아닌 학교 대표 번호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와 적극적인 소통을 원하는 일부 부모님들의 성화에 번호를 알려줄 수밖에 없다는 게 선생님들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스승 찾기 서비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제자가 찾고 싶은 옛 선생님의 재직 연도와 학교 이름 등을 입력하면 스승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이 선생님의 연락처를 전달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옛 스승과의 만남, 참 설레고 기대되는 일이지만 연락처 통보를 거부하는 선생님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제자가 옛 선생님에게 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자동차 영업 등의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체벌을 이제 와서 항의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교권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혹시 기억하십니까? 강도상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이 탈옥을 해서 2년 만에 검거됐었죠. 그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인데요. 선생님이 돈도 안 가져왔는데 너 뭐하러 학교 왔어? 빨리 사라져! 이런 말을 듣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악마가 태어났음을 느꼈다고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자신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참 착한 녀석이구나 이러면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었다면 자신의 나쁜 행동은 절대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요즘은 김영란법 때문에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한 송이도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드리는 건 가능하다지만 그마저도 사절한다면서 이렇게 학교에서 학부모님들한테 가정통신문을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 8곳이 아예 내일 스승의 날을 재량 휴업일로 결정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스승의 날을 없애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을까요? 스승의 날이 자칫 학생과 학부모에겐 부담이, 스승에겐 불안한 날이 된다면 정말 없애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대신 1년 365일 스승을 존경하고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걸로 족하지 않을까요? 천상철의 시선입니다. 주말에는 비가 내리면서 좀 서늘하더니 오늘은 다시 계절이 여름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아침에 짙게 끼었던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조금씩은 걷히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대구가 무려 31도까지 오르면서 영남 일부 지역은 무려 7월 하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서늘해지니까요.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겉옷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등 일부 중부와 영남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보통 수준 회복하겠지만 중서부 지역은 종일 나쁨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가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볕이 강한 시간에는 외출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높아지는데요. 중부 지역도 30도 안팎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면서 반짝 선선해지는데 이번 주도 기온 변화가 무척 큽니다. 면역력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는 더덕밥 어떠실까요? 가장 큰 효능은 바로 이 피로회복입니다. 사포닌이 풍부하고 또 철분과 칼슘이 다량 함유돼서 면역력에 좋은데요. 편도선이 부은 것도 가라앉혀주고 또 기관지염에도 효과적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의 라이브 날씨였습니다.
예상으로 월요일 뉴스데이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